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 계리직 기초영어 윤광덕입니다. 드디어 우리 이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9월 추석이 끝났고요. 딱 이맘때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영어를 여러분이 정리를 미리 잘 해두시면 나중에는 수월하게 계속 모의고사 정도만 풀어주면서 간만 익히고 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계리직 영어에서는 절대 발목 잡힐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갈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과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입문편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편입니다. 사실 입문편은 이 계리직 영어라는 것 자체, 이 시험 자체라는 큰 관련성은 없어요. 그냥 영어라는 것,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영어를 놓아서 아예 해석도 못하고 어떤 게 동사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영어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기초 영어. 그리고 진짜 시험에 관련된 것들은 실전편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테니까요. 한번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편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24년부터 영어가 두 문제에서 7문항으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그 7문항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7월에 시험 봤기 때문에 생활영어 두 문제, 어휘수거 두 문제, 문법 안 낸다고 해놓고 한 문제 냈고요.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찾는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동사의 형태 정도,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올 거니까 혹시 또 나와도 절대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법을 따로 뭐 배운다는 생각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수업 안에서 녹여낼 거예요. 독해하면서, 구문 독해하면서 다 녹여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독해 두 문제까지 해서 총 7문제 나옵니다. 자, 총 80문항 중에 영어 7문항, 참 적어 보이죠? 35점, 한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영어 버려야 되나? 분명히 이런 생각하실 텐데, 자, 이번에 합격자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이 대부분 다 80점 이상입니다. 서울은 86.25, 경인 85, 부산은 87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충청 82, 전북 83, 광원만 80점 미만이에요. 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80점 이상입니다. 8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다는 것은 한 과목을 포기하고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점수예요. 제가 평균을 내봤습니다. 이 모든 합격 점수의 평균을 내보니까 약 한 83점 정도 되더라고요. 84, 이 정도. 물론 의미는 없습니다. 83점을 맞았다고 우리가 뭐 합격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점수는 서울로 비교했을 때는 아예 뭐 의미가 없는 점수이긴 하죠. 불합격이니까요. 한 83점 정도 되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3개 틀리고 얘도 3개 틀리고 얘도 3개 틀리고 얘도 3개 틀리고. 미안하지만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3개씩밖에 안 틀린 거 20문제 중에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3개씩만 틀린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불합격이에요. 우편 예금에서 한 문제씩만 틀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더라고요. 우편 예금 열심히 빡세게 하고 보험은 좀 지역적이어서 좀 틀릴 수도 있고 컴퓨터 영어 여기 부분을 잘 안 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많이 틀리기도 하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와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놓으면요. 이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게 7문제이기 때문에 게다가 컴퓨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를 놓거나 컴퓨터를 놓거나 이렇게 하면 합격이 힘들어요. 아니면 정말 얘네들을 완벽하게 다 맞거나 좀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절대 버리는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옛날 2문제 때는 솔직히 버려도 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영어는 버리지 마시고요. 합격의 조력자, 합격의 조력 과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7문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점수 모형입니다.
제가 합격생들을 좀 보니까 가장 이런 형태로 제일 많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우편 예금이 여기서 거의 안 틀리거나 하나 정도만 틀리는 거예요. 실수하면 뭐 하나 정도, 아니면 뭐 거의 다 맞거나. 여기를 잘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되고요. 보험이 되게 지역적이어서 몇 문제는 뭐 틀릴 수 있어요. 한 문제, 두 문제, 뭐 많게는 세 문제까지. 얘가 이제 두 문제까지 틀리면 얘가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최대한 이 세 개에서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어는 완전 못하면 안 돼요. 컴퓨터 영어가 -5 정도면 딱 좋아요. 물론 더 잘하면 최고겠지만. 얘네 세 개는요, 제로 베이스, 누구나 다 똑같이 못해요. 아예 0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보고 외우면 돼요. 충분히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어를 100점 맞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컴퓨터를 100점 맞는 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여유는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영어가 어렵지 않게 나와요. 중앙 영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당부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커뮤니티 글을 보면 지레 겁을 먹으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남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영어 어렵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 남들도 이제 그냥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나 안 할 거니까 너는 포기해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같이 물귀신 작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믿지 마십시오. 영어 진짜 쉽게 나옵니다. 이름부터가 기초 영어예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과정들만 잘 따라오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아니죠, 올해 우리가 시험 봤던 내용들인데요, 진짜 기초적으로 해석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 나왔었고요. 이런 지문들은 저희 학원 교재, 제가 만든 교재 그대로 똑같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다 설명해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교재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 대신에 이 교재를 잘 보기 위해서, 실전편의 교재를 잘 보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입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됐습니까? 이런 글들도 해석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오래 안 걸립니다. 이런 것들 연습할 겁니다. 자,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갈 겁니다. 입문편과 실전편이에요. 입문편에서는 우리가 이번 달에 뭘 할 거냐면 영포자를 위한 강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계리직 영어 시험과 완벽한 관련성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를 배우는 단계다.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들이 기본적인 뭐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읽어내는 단계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도 할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법들을 할 거고요. 동사의 형태, 동사의 치제 이런 것들 같이 다룰 거예요. 그리고 구문, 핵심 구문들, 해석에 많이 나오는 핵심 구문들을 총 15개 챕터로 구성해서 같이 볼 겁니다. 독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독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독해는요, 범위가 없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웠는데 독해는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뭐야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웠는데, 그래도 독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 배울 것들을 한번 먼저 본다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그냥 보십시오. 이게 힘드신 분들은요, 많이 안 합니다. 한번 수업할 때 4지문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2지문 혹은 4지문밖에 안 할 테니까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지만 그냥 보십시오. 내용 파악 중심으로.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번 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인 겁니다. 그리고 요 하나, 어휘까지요. 어휘는 제가 총 앞으로 3권을 여러분들께 외우게 시킬 거예요. 3권. 첫 번째는 초등 수준, 이제 고학년 수준, 그리고 중등 수준, 마지막으로 고1 수준. 이렇게 3권 정도는 암기시킬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독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초등 수준의 어휘를 제가 드릴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들 다 지금 프린트로 받은 것처럼 지금 제가 그 커뮤니티에도
우준모 커뮤니티에도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받으셔서 다운받으셔서 외워주십시오. 외우고 그 다음에 또 시험도 보시고요. 자체적으로. 저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총 내일 7개씩 같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에서 7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매번 7개씩 시험 본다. 시험 보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그리고 단어장에 옮겨서 가는 것까지를 우리는 목표로 할게요. 그래서 어휘까지 이렇게 4개 세트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전편에서 뭘 할 거냐면 실전편은 진짜 계리직 시험만을 위한 수업이에요. 딱 계리직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어휘 수거들 외우고요. 실무 관련된 수거, 그리고 생활 용어도 AB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화문들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까지도 같이 암기할 겁니다. 그리고 독해도 이제 실용문의 독해, 그죠? 우리가 뭐 서한이라든가 비즈니스 서한, 아니면 뭐 광고글이라든가 이렇게 실용문들을 읽어내는 연습을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과정에서 할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전 평가가 다 끝나면 이제 시간이 좀 남잖아요. 우리 시험이 보통 한 7월, 8월 이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계속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것들 풀면서 우리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크게 2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2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래 하면서 저도 이제 강의한 지 올해가 딱 15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합격의 3요소가 뭘까? 그리고 실패의 3요소가 뭘까?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봤습니다. 합격의 3요소는 양질의 수업,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끈기와 인내. 양질의 수업은요, 이건 제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어차피 할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이 시험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런 컨텐츠들만 제가 모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고 그리고 좀 빠르게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이건 어차피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죠. 시험을 바라보는 태도가 일단 난 이거밖에 없어. 난 지금 계리직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시험에 응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 이거 말고도 할 거 많아 라는 생각을 하면요, 당장 다음 달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당장 안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수업 듣고 이거 안 할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1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장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나는 계리직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꼭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 같은 일맥하는 얘기예요. 끈기와 인내를 갖고 가십시오. 수업을 들을 때 영어 같은 경우는요, 한번 전체를 훑지 않으면 이게 실력이 반영이 안 돼요. 오늘 명사 하나 배웠어. 명사 하나만 배우고 어떻게 이게 영어 실력이 올라갑니까? 적어도 명사, 동사, 형용사 일단 모든 얘기를 다 들어야지 이게 실력으로 반영이 된다고요. 점수로요. 끈기와 인내를 갖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패의 3년, 사실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보단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핸드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오프라인 수업에서 진짜 어떤 학생은 핸드폰을 그냥 보면서 수업 듣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죠. 진짜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저희가 성인학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안 해요. 잘. 정말 너무 심해서 남들에게 너무 방해주는 게 아니라면 저도 서로 얼굴 붉히면서 왜 그거 합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뭐 중학교 학원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고등학교 학원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성인 학원에서 그렇게 하긴 너무 힘들어요. 말은 안 합니다만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핸드폰 하면서 수업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전 가끔 찾아볼 수 있고요. 필기가 너무 어려우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런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정말 그냥 핸드폰을 스크롤하면서 아니면 진짜 게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괄호로 핸드폰을 가로로 들면서 진짜 그렇게 하는 거는요. 일단 태도가 아예 안 된 겁니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예 이 시험 자체를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넷플릭스도 하지 말고요. 1년 동안은 유튜브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에 자십시오. 아시겠죠? 버스에 탔는데 넷플릭스 너무 보고 싶다. 유튜브 보고 싶다. 그냥 자세요. 차라리 자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넷플릭스 보면요. 유튜브 보면요. 머리는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눈도 더 피곤하고요. 집중도 더 안 돼요. 다음,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거. 오프라인에서 계신 분들은 공부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마 아닐 겁니다. 수험생이 이제 직업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죠? 아니면 뭐 다른 뭐 알바를 하시거나 뭐 육아를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 그러신 분들은 진짜 힘든 거 제가 인정합니다.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제도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도 똑같이 그냥 수험생입니다. 육아 특별 전형 이런 게 없어요. 알바생 특별 전형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특혜를 줄 수 없어요. 남들처럼 4-5시간, 최소 4-5시간 하시고요. 주말에 몰아서 8시간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1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리직 합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만감, 자신감의 부족. 자만감 갖고 있는 거. 영어가 특히 그래요. 차라리 뭐 컴퓨터라든가 뭐 보험이나 이런 거는 누구나 못 하잖아요. 다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만감이 없어요. 처음부터 배우는 그 자세가 있는데 영어는 어떤 사람은 나 이미 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만감이 너무 가득해. 배우고자 하는 막 그런 의지가 없어. 시험 영어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영어를 놨다면 다시 한번 이 감을 살려야 됩니다. 너무나 큰 자만감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서 아예 영어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놔서 그럴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가 여러분들에게 외국인처럼 영어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고3 정도의 엄청난 그런 독해력을 갖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중학교 수준까지만 끌어올리겠습니다. 자신감 없을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이 중간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난 할 수 있어.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이게 제일 좋아요. 난 할 수 있어.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끝까지 끈기 있게 여러분들이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첫 수업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첫 수업이니까 최대한 제가 쉽게 할 건데 자만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만이 이를 그르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요, 문장의 구조를 배울 겁니다. 즉, 문장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문장은요, 우리가 흔히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것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첫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이 문장은요,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어가 가장 작은 단위고요. 그 단어 다음이 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어, 구, 절. 단어, 구, 절. 이렇게 모든 문장은요,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단어가 뭔지를 제대로 배울 겁니다.
구나 절은 조금 나중에 첫 시간에 하지 않고요. 다음에 배울 거예요. 단어가 뭔지 먼저 우리는 정확하게 배울 겁니다. 단어. 자, 단어가 뭘까요? 단어는 알파벳이 모여서 의미를 가지면 단어예요. 의미. 알파벳이 모여서 의미를 가지면 단어다. 알파벳이 뭐야? A, B, C, D, E, F.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거 26개의 알파벳이요. 이 26개의 알파벳들이 조합돼서 의미를 가지면 단어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P, K, L, S, T. 알파벳을 조합시켰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단어가 아니야. C, A, R. 이 단어입니다. 왜? 의미가 있죠. 자동차. 우리가 단어장에서 외우는 자동차. 단어입니다. 안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여기서 알면 끝. 여기까지만 알면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의미를 갖고요. 단어라는 것은 알파벳이 모아져서 의미를 갖고 의미에 따라서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단어라는 것은 알파벳의 조합에 의미를 갖는데 의미에 따라서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품사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요. 알파벳이 모여서 의미를 갖는데 이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고요. 의미에 따라서 뭐라고요?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 R, E, S, E, N, T. present. 뜻이 뭐예요? 선물. 두 번째 뜻은 뭐예요? 현재의. 뜻이 다양합니다. 혹은 참석함. 세 번째 뜻은 뭐예요? 주다. 이 의미에 따라서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선물일 때는 우리가 얘를 명사라고 부를 겁니다. 현재의 참석한일 때는 우리가 얘를 형용사라고 부를 겁니다. 주다, 제시하다 할 때는 동작을 나타낸다 해서 얘를 우리가 동사라고 부를 겁니다. 단어의 정의 잘 들으세요. 알파벳이 뭉쳐져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고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의미에 따라서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단어의 정의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일 때는 명사, 현재의 참석할 때는 형용사, 주다 할 때는 동사. 하나 더 해볼까요? love. 아니, study 해볼까? study. 공부하다. 당연히 아시겠죠? 공부하다. 하지만 연구란 뜻도 있어요. 연구. 공부하다 할 때는 뭐예요? 동사. 연구일 때 뭐예요? 연구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알파벳이 뭉쳐져서 의미를 갖고 의미에 따라 품사로 구분할 수 있다. 됐어요? 이게 바로 단어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품사가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습니다. 모든 단어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8개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모든 단어는 의미를 갖는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그 의미, 영어의 모든 단어의 그 의미를 8개의 품사로 구분해 놨습니다. 영어의 몇 개? 8개의 품사. 그 품사를 얘기해 볼게요. 모든 단어는 의미에 따라 뭐로 분류된다? 8개의 품사, 8품사로 구분됩니다. 그 8품사, 명동, 형부, 전접대감. 뭐라고요? 명동, 형부, 전접대감. 명동에 형부가 있는데 전 직업이 뭔지 알아? 대감이야. 명동, 형부, 전접대감. 명동, 형부, 전접대감. 명동, 형부, 전접대감. 뒤에 보면 제가 다 정리해 놨어요.
명동형부 전적대감. 봅니다. 명사, 사람, 동물, 유형무형의 이름. 선생님, 학생, 그다음에 책,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사랑, 평화, 생각, 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외우지 마십시오. 시험 문제 아닙니다. 그냥 명사라는 건 이름들이다. 다음,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 얘는 뭡니까? 동사입니다. 뭐 하다, 이다, 되다, 뭐 놀다, 공부하다, 먹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사죠. 동사, 동사의 종류는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동작을 나타내는 것들이 동사다. 다음,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우리나라 말로는 대부분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돼요. 대부분.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형용사예요. 뭐 아름다운, 빠른, 뭐 조용한, 맑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단정한. 대부분 다 형용사는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은 다 형용사. 빠른, 소년, 아름다운, 뭐 소녀 이런 식으로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죠. 4번, 동사나 다른 것들을 막 나타내, 막 꾸며줘. 그리고 해석이 다 방법이나 장소나 시간, 뭐 정도를 나타내. 이런 것들은 다 부사입니다. 명동형부, 부사입니다. 부사.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너무나 많아요. 부사는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뭐 하게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죠. 뭐뭐 하게. 됐어요? 네. 예를 들면 he speaks English well. 그는 speaks English, 영어를 합니다. 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예요. 영어를 하는데 어떻게 해? 잘 하는 거죠. 잘 영어를 해요.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게 다 부사예요. 매우 친절한 여자다. 매우 친절한.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도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뜻만 더해주는 거. 시간이나 장소나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은 다 부사예요. 매우 친절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5번. 명사 앞에 항상 놓여지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항상 명사 앞에 있는 건 전치사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요 정도예요. 에게, 로, 안에, 로부터 뭐 이런 것들이 전치사입니다.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은 좀 비교해보면 영어는 전치사를 쓰지만 한글은 후치사를 써요. 뭔 소리냐면 이거 알면 좀 유용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이런 말을 한번 쓴다면 우리 에서랑 까지가 전치사예요. 영어로는. 근데 에서랑 까지가 우리 한국어는 명사 뒤에 붙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래서 한국어는 에서나 까지 같은 걸 명사 뒤에 쓰기 때문에 후치사의 개념이에요. 후치사의 개념. 근데 영어는 이걸 영어로 쓰면 서울 from이 아니라 from 서울이에요. from 서울. 그죠? 그리고 to 부산 이렇게 쓰죠. 이런 걸 보면 명사 앞에 from과 to를 써서 전치사가 되는구나. 앞전자에 위치할 치자거든요. 항상 명사 앞에 쓰는 거예요.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르고요. in, 안에, 어디에, 위에, 로부터, 어디로, 뭐뭐 위에, 의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전치사. 자, 다음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는 연결어 접속사입니다. 품사는 접속사. 이런 거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명사 대신에 쓰이는 말 대명사입니다. 제가 제 이름 부르면 재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얘기를 하죠. 윤강덕이 이상하잖아. 나가 이렇게. 그죠? 여러분 저를 이름 부르지 않고 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뭔가를 가르칠 때 this라고 할 수 있고 that이라고 할 수 있고 it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건 지시 대명사 다 대명사예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총 몇 개입니까? 8개. 명동형부 전접대감.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요? 명동형부 전접대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 총 몇 개? 8가지가 품사입니다. 모든 어휘는, 모든 단어는 의미에 따라서 8개로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했어요? 좋았어요. 자, 연습해 보십시오. 품사. fast. 달린다. 빠르게. 빠르게. 달리는 거 어떻게 해? 빠르게 달려? 부사입니다. 동사의 방식을 나타냈잖아. 동사를 꾸미는 건 다 부사예요. 강아지들. 명사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강아지들. 강아지는 당연히 명사죠. 재밌는 시간. 재밌는 시간. 재밌는 시간. 니은자 받침. 명사 꾸며주고 있어. 니은자 받침으로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뭡니까? 형용사죠. 맥시는 살아요. 어디 살아요? 거기. 이런 걸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거기에 장소, 부사. 웁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연결해주는 건 접속사. 우리는 대명사죠. 대명사. 됐어요? 좋습니다. 이런 거 우리 뭘 한다? 품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동형부 전접대감. 의미에 따라서 총 8개 품사로 나눠줄 수 있다. 나머지 풀어보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성분이라는 개념을 잠깐 배워볼게요. 우리 여태까지 품사 배웠는데 품사 말고 성분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성분. 성분이라는 것은 어자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어자로 끝나는 것들. 어자로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성분이라 부르는데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 다 필기되어 있죠? 주어라는 게 있고요. 서술어라는 게 있고요. 목적어라는 게 있고요. 보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속 성분은 수식어라는 게 있고요. 연결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성분이라고 불러요. 성분. 됐어요? 성분. 자, 성분은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필수 성분과 부속 성분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필수 성분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꼭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잘못 나와 있어요. 최초에 이 영어 문법을 쓴 사람이 이걸 필수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엄청 헷갈려해요. 필수 성분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에요. 필수 성분은요, 제대로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X. 얘네들은 자리가 정해진 것들이에요. 뭐라고요? 얘네들은 자리가 정해진 것들. 이미 얘네들의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주어의 자리는요, 동사 앞에 있습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동사 앞에 주어가 있는 거예요. 동사 뒤쪽에 우리는 목적어나 혹은 보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는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우리 좀 이따가 우리 구문 독해할 때 문장의 형식에서 배울 거예요. 문장의 형식에서. 얘네들은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식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얘네들은 뭐라고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어는요, 동사의 주체입니다. 동사를 누가 하는가? 주어가 하는 겁니다. 서술어는 동사랑 같은 말이에요. 서술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을 나타내요. 동사의 대상.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을, 혹은 를, 혹은 에게 이런 해석을 갖죠. 을을에게. 보어는요. 보어는 보충, 설명해주는 어구를 보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누구를? 그게 중요해요. 누구를 보충하고 설명해주는 어구를 보어라고 부르는데 누구를? 바로 주어나 목적어를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거나 설명해주는 어구를 우리는 보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한다. 나 I like you. 모르는 사람 없죠?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는 I, 나. 좋아한다 얘가 서술어. 주어, 서술어. 됐어요? 그럼 you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의 대상이 누구야? 내가 좋아하는 것의 대상이 바로 너죠. 얘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이 문장에 보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 문장에 보어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 보어가 없지만 맞는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필수 성분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I를 여기다 쓰면 틀립니다. U를 여기다 쓰면 틀려요. 됐어요?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거 우리는 필수 성분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보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할 건데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어가 필요한 동사는 비동사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선생이다. I'm a teacher. 이렇게 써볼게요. 이때 내가 주어고요. M이 서술어죠. 동사 서술어. 얘가 뭐예요? 얘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얘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내가 선생이고 선생이 나고요. 둘이 무슨 관계? 동격 관계. 나는 선생이다. 선생이 나고 둘이 무슨 관계? 동격 관계.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얘는 우리가 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즉 동사의 의미가 뒤에 목적어를 쓰는지 아니면 보어를 쓰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동사는 우리가 좀 이따 형식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부른다. 성분이라고 부른다. 얘네들은 다 뭐로 끝난다? 어자로 끝나는 것들을 얘기한다. 아까 명동형부 전접대감은 품사.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그냥 구분해놓는 품사고요. 얘네들은 뭐예요? 어자로 끝나는 것들이요. 성분입니다. 성분. 알겠어요? 수식어는요. 수식어는 그냥 뜻만 더해주는 겁니다. 뜻만 더해주는 것들. 뜻만 더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뜻을 더해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시간이나 장소나 혹은 이유나 혹은 목적이나 혹은 방법 같은 것들을 나누는 게 이런 것들이 수식어. 영어에서는 이런 걸 다 수식어로 씁니다. 이런 걸 수식어라 부르고요. 연결어린 단어 혹은 구절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근데 지금 품사하다 말고 갑자기 왜 성분했죠? 우리가 여태까지 품사, 단어의 품사하다 말고 왜 갑자기 성분했죠? 지금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내가 단어의 품사를 설명하다가 왜 문장 성분을 설명했는가?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잘 보세요.
두 문장이 있습니다. Soccer is fun. I love soccer. 제가 학생한테 질문해요. 야, 이 사커가 뭐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축구요, 선생님. 근데 갑자기 옆에 학생이 대답합니다. 명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세 번째 학생이 대답해요. 주어인데요? 누가 틀렸죠?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맞았죠. 축구라고 대답한 사람은 뜻, 의미를 대답한 거고요. 명사는 그 의미가 갖는 품사로 구분한 겁니다. 그 의미에 따라 품사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주어라고 대답한 사람은 바로 성분을 얘기한 것이죠. 이해했어요? 성분입니다. 근데 I love soccer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I love soccer. 이 soccer에 동그라미 쳐놓고 야, 이 soccer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soccer 선생님은 축구입니다. 똑같아요, 축구. 의미는 축구죠. 이 soccer 어떤 학생은 또 명사로 대답하겠죠. 선생님은 명사입니다. 근데 마지막 학생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요? 목적어. soccer is fun의 soccer가 얘는 축구고 명사고 주어입니다. 하지만 I love soccer에서 이 soccer는 축구 명사면서 목적어예요. 뭐만 달라졌어요? 성분만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분만. 왜 달라졌습니까? 이유는 자리가 다르니까요.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soccer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문장 성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다고요? 성분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랑 똑같아요. 즉 성분은요, 역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 윤광덕이라는 사람이 학원에 오면 나의 역할은 선생님입니다.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갔어요. 제가 친구한테 가면 저의 역할이 뭐가 되죠? 저는 친구가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축구라는 놈은 명사인데 어디 가나 명사인데 나라는 사람은 윤광덕이라는 놈은 항상 이름은 윤광덕인데 내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나의 역할이 달라지듯이 명사가 어느 자리에 갔냐에 따라서 명사의 역할이 달라지는 건데 그 역할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soccer는 명사예요. 근데 그 명사가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인 거고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인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 역할을 우리는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할, 얘는 성분인 겁니다. 윤광덕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죠. 내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나의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역할을 뭘 한다고요? 성분이라 불러요. She is beautiful. beautiful의 역할이 뭐예요? 즉 성분이 뭐예요? 아름다운. 형용사로 대답하면 안 되죠. 형용사로 대답하면 품사를 대답하신 거예요. 품사를 대답하면 안 되고요. 역할이 뭐냐고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녀는 아름다운 상태, 아름다운 보호입니다. 됐어요? 근데 she's a beautiful girl. beautiful은 뭐예요? beautiful은 뭡니까? 뒤에 있는 걸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소녀, 아름다운 소녀. 됐어요? 명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얘는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역할이 달라지죠. 위치를 잘 보십시오. 얘네들의 역할이 위치가 결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 품사의 역할까지 이거 하고 우리 쉬었다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명동형부 전접대감, 명동형부 전접대감 얘네들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갑니다. 8가지 품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암기까지 하십시오.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요. 역할은 총 몇 개 있었습니까? 6개 있었어요. 6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연결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연결어. 그 중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은 3개입니다. 주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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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동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동사랑 서술어는 같은 말이에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 수식 혹은 보어입니다. 형용사는 수식어, 근데 명사 수식어 혹은 보어, 명사 수식어 혹은 보어. 그냥 수식어도 하지 말고 얘는 명사 수식어라고 쓰세요. 그냥 명사 수식어 혹은 보어입니다. 둘 다 돼요. 그래서 형용사는 2가지가 됩니다. 부사는 수식어입니다. 대신에 명사 빼고 다 수식이에요. 명사를 형용사가 전담마크 하기 때문에 명사 빼고 다 수식합니다. 그래서 부사는 부사도 꾸미고, 부사는 형용사도 꾸미고, 부사는 동사도 꾸며요. 하지만 명사는 형용사 꾸밉니다. 전치사는 역할이 혼자는 없어요. 에게, 를, 로부터 이런 거는 역할이 없어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다니죠. 전치사 혼자는 역할이 없고요. 항상 명사랑 같이 다녀요. 그래서 얘네들이 묶어서 전명구가 됩니다. 전명구는 문법 이름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줄임말이에요. 전명구. 이 전명구가 역할이 생겨요. 전명구의 역할이 수식어입니다. 됐어요? 전명구의 역할이 뭐라고요? 수식어입니다. 전명구의 역할이 뭐라고요? 수식어입니다. 예를 들면 나 학교 갔어 친구랑, 나는 갔어 어디 학교 갔어 누구랑? 친구랑 with my friends 이렇게 써볼게요. 주어가 누굽니까? I. 동사 누굽니까? went. 수식어 묶어주십시오. to school with my friends. 전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 전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 전명구 수식어. 됐어요? 항상 이렇게 끊을 겁니다. 나는 갔다 친구들과, 학교의 친구들과. 됐어요? 이렇게 전명구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전치사 뒤에 있는 요 명사만 얘만 따로 빼가지고 야 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야 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to school은 묶어서 수식어이긴 하지만 얘만 물어보면 얘는 명사잖아. 이 명사의 역할은 뭐예요? 이 명사의 역할은 뭡니까? 제가 명사는 뭐 한다 그랬어요? 주목보 한다 그랬죠. 주목보. 그러면 얘는 주목보 중에 뭐예요? 수식어 아닙니까? 수식어는 to school을 묶어서 수식어고요. 얘가 역할이 뭐냐고요? 명사 혼자 제가 바로 이런 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영어 하면서 많이 할 거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미리. 전치사 뒤에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부르고, 전치사의 목적어, 즉 전치사 명사를 묶어서 수식어 취급하는 거예요. 스쿨만 갖고는 얘는 목적어입니다. 누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근데 to school을 묶어주면 얘가 이제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좋습니다. 다음 접속사 갑니다. 접속사는요, 얘는 연결어입니다. 하는 역할이 연결어예요. 지금 다 오른쪽은 어자로 끝나는 것들로 쓰셔야 돼요. 어자로 끝나는 것들.
연결어. 대명사는 명사랑 역할은 똑같아. 주목보, 주목보, 주목. 감탄사는 수식어입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됐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암기, 각인시키세요. 이 얘기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문법의 하나의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 머릿속에 얘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역으로도 외워주세요. 역으로도. 알겠어요? 역으로도. 예를 들면 보호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 얘기해보세요. 보호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 보호자리.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명사. 그렇지. 대명사. 또 그렇죠. 형용사. 부사는 부사 안 되죠. 부사 안 됩니다. 부사는 보호자리에 기능이 없어요. 부사는 수식어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좋았어. 또 목적어의 역할도 뭡니까? 그렇죠. 명사, 대명사. 또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목적을 합니까 여기서? 주어는요. 그렇죠. 명사, 대명사 없어요. 그렇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명사가 하는 역할이 많아요. 명사랑 대명사가 대부분 이 핵심의 요소는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추가되는 거죠. 그죠? 보호의 기능 하니까.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문법을 좀 하다 보면 전면구가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해요. 전면구가 보호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하긴 하는데 전면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경우는 아니니까 지금은 딱 기본적인 핵심만 하는 거예요. 전면구는 수식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십시오.